숫자가 의학을 지배한다. 다우릴과 고혈압. 1958년 다우릴의 출시는 정교하게 조율된 그 모든 홍보 노력에도 정성 없는 고혈압에 대한 진단을 망설이거나 치료 후모주의에 빠진 일반 인식을 즉각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우릴의 이력이 거치면서 정상과 병리를 가르는 문턱은 치료 효능과 예방의 이득이라는 실험적인 관심사와 분명하게 엮이게 되었다. 다우릴은 측정 가능한 고혈압이 있지만 증상이 없는 환자를 치료하려 생각하던 의사들에게 경험적인 이론적으로 호소력을 가졌다. 이전의 모든 고혈압약은 고혈압 환자와 정상 혈압 환자의 혈압을 똑같이 낮췄지만 다우릴은 오직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만 혈압을 낮추는 것처럼 보였고, 이는 클로로티아지드가 고혈압 상태에 대응하는 특이 약제임을 시사해 주었다. 워크샤프 앤드도모의 마케팅 담당자들은 연구자와 임상의들이 다우릴을 최초의 진정한 항고혈압 약으로 인정하도록 부추겼다. 회사에서 보낸 친애하는 의사 선생님께 편지 가운데 하나는 의사들에게 이렇게 상기시켰다. 다우릴은 작용 특이성이 있는 단 하나뿐인 혈압 강화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약은 고혈압 환자의 혈압만 낮춰줍니다. 정확한 메커니즘은 이해되지 못했지만 다우릴이 내민 약속 본태 고혈압의 질병 지위를 정당화해주는 단일화된 메커니즘의 가능성은 빠르게 받아들여졌다. 다우릴이 다른 약제보다도 더 효과적이지 않았지만 부작용이 적고 알약 형태로 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구매에 맞는 항고혈압제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다우릴은 경구용 약이었기 때문에 처방이 쉬웠다. 투약 때문에 입원할 필요도 없었고 즉각적인 부작용에 대한 검사도 필요가 없었다. 클로로티아지드가 다른 항고혈압제들에 미친 영향도 마찬가지로 중요했다. 예를 들어서 신경절 차단제 레스르핀 하이드랄라진과 병용할 경우에 클로로티아지드는 이 약들의 효능을 높이고 독성은 최소화하는 데 흥미로운 효과를 자아냈다. 다우릴 요법에 추가하면 신경절 차단제의 투여량을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혈압 강화 효능은 높일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다우릴은 그저 좀 더 구미에 맞는 항고혈압제로 그치지 않았다. 이는 모든 종류의 항고혈압약의 구미와 효능을 증가시켰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프라이스 페이지 그리고 서서히 따른 열성적인 옹호자들에게 클로로티아지드의 안전 특성은 더 폭넓은 전망을 제시했고 더 많은 청정을 불러올 수 있게 했다. 감수해야 할 위험이 거의 사라지면서 임상의들은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운 태도를 취할 수 있었다. 에드워드 프라이스는 1958년 초에 열린 머크샤프 앤드돔의 심포지엄에서 다우릴은 독성이 없기 때문에 설사 이득을 아직 정량화할 수 없다 해도 써올 만한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경도 고혈압에서 상승한 혈압을 정상으로 낮추는 것이 유익한지 증명하려면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다우릴만 사용하거나 또 레스르핀, 베라트롬 알카로이드 혹은 신경절 차단제, 나트륨 섭취 제한 등과 병용해 봅시다. 다른 고혈압 전문의들도 프라이스의 낙관주의에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처럼 부작용이 적고 잠재적인 이득이 크다면 증상 없는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헨리 슈레드는 기존 약들의 예후 데이터를 개관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 슈레드와 코크란의 진실은 1955년 필라델피아에서 처음 열린 하네만 고혈압 질환 심포지엄의 폐막 토론에서 나왔다. 이 심포지엄에는 미국 전역에서 모인 고혈압 연구자 91명이 참가했는데 참가자 가운데 애초에 다우릴 임상 연구자 대부분 또 교감
신경절제설 식이요법, 정신요법, 그 밖의 고혈압 관리 조치들의 원고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 모두가 열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몇몇 열성적인 약물요법 지시자들 조차도 낙관주의를 공개적으로 약화하려고 애썼다. 페리는 치료의 위험 때문에 투약한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솔직히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믿지만은 혈압을 낮추는 것이 진정으로 그들을 돕는 길이라는 명제를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료운동의 원고자였던 마빈 모저는 이득에 대한 논의를 치료의 위험과 결부시킴으로써 논점을 분명히 했다. 페리 박사는 환자에게 잠재적으로 위험하거나 아무도 약간의 위험에 따르는 특이 항고혈압 약으로 치료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설사 위험이 최소한으로 따르는 약이라도 사용 전에 향상된 예후와 질병의 자연사에 대한 지식에 바탕을 두고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저의 논평이 보여주듯이 잘 모르는 새로운 치료제를 대규모로 사용하는 게 의원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일정 수준의 우려는 항고혈압 치료의 가장 열렬한 옹호자들에게도 흔히 볼 수 있었다. 항고혈압약을 이용한 치료의 열성적인 지지자 가운데 아무보다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었을 프라이스조차도 토론하면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내가 혈압을 낮추는 특이 약제로 치료하지 않는 경도 고혈압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의 사용을 보증할 만한 충분히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화학요법은 5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나아졌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절대적으로 안전한 아력을 갖고 있고 그 값이 저렴하며 이를 일회 복용으로 혈압을 정상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해 준다면 나는 모든 고혈압 환자를 치료하자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선별적이어야만 합니다. 선별적이어야만 합니다. 브라이스는 다우릴이 증상 없는 고혈압의 치료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승리를 의미하지 않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항고혈압 요법을 확대 적용하자는 주장이 회의적인 태도에 맞닥뜨리면서 1958년에 항고혈압 요법의 지지자들은 합리적인 전선과 경험적인 전선 모두에서 도전받게 되었다. 이론적인 수준에서 1950년대 몇몇 의학 저자들은 수치를 치료하는 전략이 질병을 통제하는 성공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선언적으로 기각했다. 여기서 문제는 질병의 메커니즘을 모르고 약 그 자체도 어떤 특유의 치료 효과로 내올 수 없는 상황에서 증상 없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점이었다. 수치를 치료하는 것을 둘러싼 우려는 두 가지 수준에서 제기되었다. 첫째는 오직 기존 수치에만 바탕을 두고 질병을 정의하는 데 대한 불편함이었다. 이러한 망설임은 한의관 학술 회의 마지막 편을 토론에서 부각됐는데 이 과정은 길게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뭐여 박사, 어제 수치를 치료하는 데 다소 반대가 있었습니다. 혈압 측정치를 치료의 지침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였는데요. 이러한 반대는 여기 나온 모든 패널 토론자와 진료 방식과 부합하지 않은 듯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치를 치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실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약물 치료가 이루어지기 전에 확장기 혈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해 봐야 할 텐데 포드 박사님께서 확장기 고혈압과 관련해 치료를 하는 정확한 수치가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포드 박사, 브라이스 박사님이 어떤 이상의 환자는 치료하지 않는지를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연령과 상관없이 병원에 3차례 방문해서 혈압을 쟀는데 그 가운데 2차례에서 혈압이 155, 95 넘는 수치가 나오면 치료를 받게 됩니다. 모여 박사, 동맥경화성 변화 이외의 혈관 변화에 대한 증거가 없을 때도 그렇습니까? 포드 박사, 이것은 수치의 문제입니다. 3번 방문해서 2번 155, 95가 나오면 치료합니다. 메일먼 박사,
나는 지금의 토론이 공통의 정의와 합의가 매우 필요함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어떤 혈압 수준 가령 140, 90이나 160, 100을 임의로 정했다고 논평합니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관해 모종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떤 종류든 치료 프로그램들을 서로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재행성 질환의 증거가 있는 환자를 치료한 데는 모두들 동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심장이 손상된 경우처럼요. 이미 문제가 생긴 사람을 치료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상혈압인 사람을 치료했을 때 정상혈압이 유지된다면 진질환 된 혈관 손상의 명백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 질병이 좀 더 경미할 때 환자를 치료하기는 좀 더 쉬울 겁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아직 이상적인 약은 없지만 확장기 혈압이 경미하게 오른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는 포드 박사님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심지어 질병의 진전된 단계를 분명히 나타내는 혈관 손상의 임상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에도 말입니다. 하고 메일먼 박사는 그렇게 말했는데, 뭐요 박사? 메일먼 박사님 방금 경도 고혈압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건 애매모호한 용어입니다. 메일먼 박사. 맞습니다. 이미 주적했듯이 우리 먼저 정의부터 내려야 합니다. 뭐요 박사? 무엇이 경도 고혈압이고 무엇이 중증 고혈압인지 무엇이 비정상으로 생각되는 확장기 혈압인지요. 그걸 정의하러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메일먼 박사. 글쎄요. 만약에 수치에서 시작한다면 근래 들어 수치들은 지나치게 혹평받고 있습니다. 나는 종종 아무도 혈압계를 발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환자를 치료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런 환자를 진료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지요.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까지는 그 어떤 환자도 치료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요 박사? 그럼 수치가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메일먼 박사. 내가 쓰는 수치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150에서 100입니다. 혈압이 이 수치를 넘는 환자는 항고혈압 약을 받게 됩니다. 임상의들은 혈압계 수치를 치료지침으로 활용하는 임의적이고 오해의 가능성이 높은 진료 방식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했을 뿐 아니라 경도, 중등도 고혈압의 경우에 보험비리 수치를 병리적 과정의 증거로 활용하는 것에도 반대했다. 개별 환자들을 인구 집단 기반의 확률론적인 모델의 바탕을 두고 다루는 것, 많은 환자가 치료하지 않고 놔둬도 결코 증상을 발현하지 않거나 질환의 합병증을 나타내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하나의 질병으로 본 본태 고혈압의 병인론적인 틀이 견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골치 아픈 문제였다. 메이오 병원의 에스테르가 클로로치아드와 경도, 중등도 고혈압에 관한 1958년의 종설 논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본태 고혈압의 원인에 관해서 결정적인 사실을 알아내거나 특이 치유력을 발휘하는 항고혈압제를 손에 넣지 않는 한 고혈압 환자 대다수에 대해서 진정으로 적절한 치료는 우리 능력 밖에 있을 것입니다. 다른 비판자들은 이렇게 주장했다. 증상 없는 환자들에게 항고혈압 약을 널리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경험을 아직 쌓지 못했다고 말이다. 경험 논증은 약과 질병의 순환적인 영향, 허무주의의 순환을 그려냈다. 새로운 약은 위험하고 대체로 실험적인 화학요법제이며 질병을 직접 앓고 있진 않는 환자 집단의 경우에는 치료에 따르는 위험을 정당화하기가 특히 어렵다. 그리고 설사 증상이 없는 고혈압이 치료 가능한 질병이 못 되는 이유가 치료에 긍정적인 가치를 보여줄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더라도 그러한 증거를 만들어내고자 다른 측면에는 건강하고 증상 없는 환자들에게 항고혈압 약의 임상시험을 시행하는 것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1958년 말에 일단의 전도 유망한 연구자들은 이렇게 썼다. 효과적인 항고혈압 약이 쓰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는 가능한 관찰 기간 동안 심각하고 예측 가능한 사망률을 보이는 중증 환자들에만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이듬해 영국에서 있었던 대규모 무작위 대조군 시험에서 또 다른 일단의 연구자들은 정상 없는 고혈압을 가진 참가자들에게 대한 치료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언급했다. 이러한 가능성이 앞으로 있을 대조군 실험에는 적절한 목표로 간주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부류의 고혈압 환자에게 신경절 차단제를 규칙적으로 투여하는 것은 거의 정당화될 수 없는 듯이 보인다. 치료의 증거 부족과 임상적인 평가를 위한 연구 대상 부족이 연결된 이러한 선언적 부정은 치료 허물주의의 근거를 뒷받침해 주었다.